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귀찮게 찾아다니는 아줌마 또는 오랫동안 연락 끊겼다가 다시 찾아온 친구. 이분은 아닙니다. 철저한 프로 정신과 전문성으로 보험 아줌마라는 선입관을 깨고 VVIP들의 재무 설계 동반자로 거듭난 분이 있습니다. 연봉 13억을 받는 보험업계의 전설 배양숙 씨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봉 13억을 받는 보험업계의 전설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요. 상품군에 따라 다르고 또 이제 규모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월 100만 원 정도를 10년 정도 납입하는 연금보험을 about 400개 정도. 우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네,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계약의 규모로 따져보면 네. 굉장하네요. IQ 150이 넘는 사람에게 멘사의 회원이 주어지듯이 보험업계에도 그런 국제적인 모임이 있다면서요? 네, 세계 MDRT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는 밀리언 달러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100만 불 이상의 커미션을 받는 멤버들이 가입할 수 있고요. 3배수 이상이 되면 코트 오브 테이블이라 해서 COT라고 이제 간부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배수 이상이 되면은 TOT라 그러죠. 탑 오브 더 테이블. 아마 전 멤버들의 한 0.1% 정도가 가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TOT시겠죠? 당연히 TOT이고 한 1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역시 TOT답게 그 자부심이 얼굴에 굉장한데요. 감사합니다. 네. 왜 보험계의 전설로 불리우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자, 이 성과 뒤에 어떤 노력들이 숨어져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공 비결입니다. 최종 학력 고졸이라 학업이 부진해서 그랬진 않았을 것 같고요.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우셨나 봐요. 네, 후자인 경우입니다. 중3 때 파산을 했고요. 어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업학교를 가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네. 장학금을 받고 또 동생들 공부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고등학생들이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아르바이트를 한다. 참 쉽지 않은 선택인데 그 당시 아르바이트로는 어떤 것들을 하셨나요?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몇 가지가 없었어요. 다행히 저는 상업학부이다 보니까 타자를 좀 배웠었고, 타자기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의 원서. 네. 그 원서를 제가 좀 타이핑해서 제본을 해드리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그 당시에는 교수님들이 이제 원서가 비쌀 때니까 네. 대학교 앞에서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그 제본을 해서 쓰시고 하셨는데, 그 당시 기술적으로 봤을 때 토너가 굉장히 좀 이제 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복사를 해서 제본을 해도 번지기가 일쑤였는데, 네. 고등학생 한 명이 와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겠다고 해서 시켜봤더니 타자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했을 뿐더러 제가 해보니까 이 원서 하나를 타이핑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은 컴퓨터 세대니까 한 번 치고 여러 번 여러 장으로 그렇죠. 프린트도 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는 타자기 한 볼로 그냥 한 번씩 해야 되는 거라서 네네. 제가 교수님이 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먹지를 대서 이렇게 타이핑을 했었어요. 해서 이제 원본하고 그다음에 이제 먹지본으로 한 거 네. 두 개를 돈을 받자고 했던 건 아니고요. 어차피 치는 거니까 네. 그 시간이 들어가는 거니까 하자고 해서 그렇게 제본을 해서 두 개를 갖다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받아야 될 돈의 3분의 1을 또 주시는 거예요. 돈을 받자고 한 게 아니고 이게 한 장을 해놓고 나면 한 권이 혹시 커피를 쏟는다든지 하면 못 쓰시게 되면 이걸 쓰시라고 치는 김에 같이 친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참 재밌는 건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제 시간에 맞춰서 일감을 주셨다는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그때부터 많은 교수님들을 충성 고객으로 두셨던 거네요. 충성 고객까지는 아니고 많이 할 수 있는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업을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영문학과 교수님이 하시고 나서는 동문학과
국문학과 교수님, 또 일문학과 교수님, 불문학과 교수님들이 이렇게 제 시간에 맞춰서 일감을 주셨다는 건 네. 지금 생각하면 어린아이인데도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더 썼는데 그게 내가 했던 행동보다는 더 크게 이제 존중을 받았던 기억이 네. 있네요. 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어쩜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뭐 누구의 조언이 있었던 건가요? 조언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저희는 딸이 8명인데 네. 부모님하고 10식구가 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집안이 어려워지고 나니까 좁은 공간에서 같이 움직이다 보면 네.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배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동생들의 입장이 어떤가, 언니의 입장이 어떤가, 부모님의 입장이 어떤가 이렇게 배려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정이 첫 번째 사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려하고 또 희생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모여서 사니까 또 이제 같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연결이 되지 않았나. 물론 첫 번째 어떤 인성은 부모님의 DNA가 기초가 되겠죠. 네.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라면 왜 이렇게 우리 집은 복작복작하고 가난해. 나는 왜 항상 배려해야 돼.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럼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바로 취직이 된 건가요? 이제 그렇게 3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고 고3이 되면서 제가 굉장히 좀 깊은 번뇌에 빠진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 교정에 가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이제 영미문학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누가 시킨 건 아니죠.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듯이 그 강의장을 찾아서 네. 지금도 이렇게 작은데 그땐 더 작았겠죠. 조그마한 아이가 서서 그 강의를 2시간씩 듣고 그랬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영문학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근데 할 수 없다는 걸 알죠. 근데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저한테 일감을 주셨던 교수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제가 거기서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듯이 그 2시간 동안 듣는 걸 보셨나 봐요. 네. 그거 보시고는 이렇게 가만히 불러서 그때는 아이 때니까 양수가 너가 너무 영문학을 하고 싶은가 보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러니까 너가 공부는 분명히 잘할 것 같아 보이고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시험을 쳐서 학교에 들어오면 조교라는 이제 그 일자리가 있으니까 일을 하면서 장학금 받으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었어요. 너무 좋아서. 흥분과 설렘. 예,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집에 오니 동생들의 가방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고졸 공채로 대기업에 이제 고3 때 이미 시험을 치죠. 물론 제가 선택한 거고. 그리고 합격증을 받는 날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보통은 우리 시대에 그 대학을 가지 않은 아이들은 대부분은 이제 취직을 하는데 대기업에 취직하면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데 그래요. 제가 그 합격증을 받고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참 잘 웃는 사람인데 그날은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게 그 울음 속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동생들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취직을 해야 되는 그 서러움 같은 게 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울고 취직을 했죠.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또 열심히 웃으면서 다녔어요. 네. 자, 일반 사원으로 대기업에 입사를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험계 영업사원으로 들어오게 되셨나요? 그것도 이제 물론 제가 대기업에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어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동생들 공부시킬 수 있다는 그 기쁨. 열심히 일을 했겠죠. 네. 또 성격상 일을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이제 항상 고가를 잘 받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는 게 급여는 충분히 주죠. 네. 충분히 주는데 아시겠지만 세븐일레븐 해야 되는 조건이잖아요. 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고졸 신분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지금 제가 상상해보면 한 부장급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거의 24시간을 회사에 정신적으로까지 하면 몸담아야 되니까 저는 또 생각이 달랐어요. 영업을 32대 선택을 했는데 네. 선택한 이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하고 아침에 밥을 먹는 엄마가 되자. 영업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영업이라는 거는 내가 한 만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잖아요. 네. 두 번째는
좀 수명 업무보다는 좀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업은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든 그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네. 세 번째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촉이라고 제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왜 제가 이제 월가에 있는 우리 친척한테 전화를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지금도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월가에 좀 존경받는 금융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했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당연히 뭐 펀드 매니저 유명한 분, 뭐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파이낸셜 컨설턴트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여사님으로 통했어요. 심지어는 보험 아줌마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식적인 명칭은 생활 설계사였거든요. 근데 파이낸셜 컨설턴트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직종이냐라고 했더니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종합재무설계를 하는 분들인데 다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상위권에 있는 분들은 부와 명예와 존경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우리 만화 같은 거 보면 왜 전구가 이렇게 불이 반짝하는 만화 있죠. 네. 제가 진짜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10년 후에는 그런 직종이 들어오겠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32살이면 지금 제 나이를 어리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용감한 선택을 했는지 참 기특해요. 뭔가 딱 떠오르는 네, 촉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느낌이 있었나 봐요. 네.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랬었어요. 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첫 번째는 7 to 11 그러니까 온 시간을 다 회사에 투자한다기보다는 가정에서의 어떤 생활적인 여유가 네. 필요했고 네. 또 두 번째는 창의적인 어떤 일을 하고 싶으셨고 네. 마지막으로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한 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지금의 어떤 영업사원으로서 성공할 수 있게 된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의 성공 비결 만나